김영숙은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어요. 눈을 떴다기보다는 몸이 먼저 깨운 느낌이었죠. 손목이 저릿했습니다. 밤새 착용한 보호대가 살을 파고들어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영숙은 한동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목을 문질렀습니다. 파스를 붙여도 보호대를 해도 나아지지 않는 통증이었어요. 10수년간 반복된 생활이 남긴 흔적이었죠. 영숙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이라 집안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남편은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영숙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매달 25일 시어머니에게 용돈이 빠져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영숙은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은행 앱을 여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자동이체 목록이 화면에 뜨자 익숙한 항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여사 생활비. 금액은 200만 원. 처음엔 100만 원이었고 어느 순간 150만 원이 되더니 1년 전부터는 200만 원으로 고정돼 있었죠. 그 돈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월급이 적은 달에도, 영숙이 몸이 아파 일을 쉬었던 달에도, 아이들 학원비가 밀렸던 달에도요. 이유를 물으면 늘 돌아오는 말은 같았습니다. 우리 집 체면이 있잖니. 너희는 그래도 여유 있잖아. 큰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야지. 영숙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500억 규모의 중소기업을 일군 사람이었고 집안의 결정권자였죠. 그 집안에서 큰 며느리는 늘 조용해야 했고 불편해도 참아야 했습니다. 영숙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삭제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요. 손가락이 쉽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걸 누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건 아닐까? 남편은 뭐라고 할까? 시어머니는 어떤 말을 할까? 그 딸은 또 어떤 얼굴로 나를 몰아붙일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영숙은 결국 눌렀습니다. 삭제, 확인, 자동이체 해지 완료. 화면에 뜬 네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시에 이상하게도 숨이 트였습니다. 20년 넘게 억지로 참고 있던 숨을 처음으로 깊게 들이마신 기분이었어요. 영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23분 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라 화면을 봤어요. 발신자는 신우이 박미정, 남편의 여동생이자 얼마 전 외제차를 뽑았다는 그 여자였죠. 시어머니가 딸에게 고생했다며 차 키를 쥐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눌러왔으니까요. 전화는 한 번, 두 번, 세 번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영숙은 받지 않았어요. 대신 식탁 위에 엎어둔 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곧이어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영숙은 문자 내용을 읽고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또 한 통이 왔어요. 어머니 계좌에 왜 돈이 안 들어와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영숙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아직 시어머니에게 직접 연락도 하지 않았을 텐데 신우이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돈이 끊긴 걸. 그 말은 곧 시어머니 계좌의 입출금을 누군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었죠. 영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용돈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요. 이 집에서는 돈이 곧 통제였고 큰 며느리는 관리 대상이었어요.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였습니다.
화면에 어머님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받으면 어떤 말이 쏟아질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서운하다는 말, 배신감, 체면, 도리, 그리고 결국엔 협박 같은 말들까지. 영숙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 전원을 껐어요.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고요라서 오히려 귀가 울리는 느낌이었죠. 영숙은 천천히 의자에 기대앉았습니다. 손목이 다시 욱신거렸지만 이번엔 그 통증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영숙은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영숙 자신만 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안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김영숙은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있었지만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 냄새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낮에 울렸던 전화와 문자로 가득 차 있었죠. 휴대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일부러 켜지 않았어요. 오늘만큼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 박정우가 퇴근한 거였죠. 평소와 다름없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들어왔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상황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정우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에 서서 말했습니다. 전화 왜 안 받아? 영숙은 국을 젓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어서요. 정우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미정이, 엄마 전부 난리야.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영숙은 불을 끄고 천천히 뒤돌아섰어요. 행주로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짓이 아니라 그만두는 거예요. 그만두다니 뭘? 용돈이요. 더는 못 드려요. 정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그걸 당신 마음대로 결정해? 영숙은 정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제 돈이에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 말에 정호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제 돈? 부부 돈이지. 당신 혼자 번 거야? 영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거의요. 정호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은 체면이 있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회사 사람들, 친척들 다 보는 눈이 있는데 큰 며느리가 이렇게 나오면. 영숙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체면 때문에 제가 계속 돈을 내야 해요? 정우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소파에 털썩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당신이 몰라서 그래. 엄마 지금 굉장히 화났어. 영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화나시라고 한 거예요. 그 말에 정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야? 영숙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부러요. 이제는 일부러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현관문 벨소리였어요. 짧고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이미 누군지 알고 있었죠. 정우가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미정이야. 정우가 문을 열자마자 신우이 박미정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형, 이게 뭐야? 미정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와 영숙을 노려봤습니다. 얼굴에는 분노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어요. 손에는 반짝이는 자동차 스마트키가 쥐어져 있었죠. 일부러 흔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님, 지금 사람 갖고 노는 거예요? 말 조심하세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조심해요? 우리 엄마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왔는데. 영숙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서요?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요?
형님, 지금 그래서요가 나와요? 미정은 영숙 앞으로 성큼 다가와 삿대질을 했습니다. 형님, 큰 며느리잖아요. 큰 며느리가 이러면 집안이 어떻게 되는데요? 영숙은 그 손가락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손가락 치우세요. 뭐라고요? 손가락 치우라고요. 사람 얼굴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미정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진짜 변했네. 돈 좀 벌더니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그 순간 영숙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돈 얘기하시니까 말인데요. 영숙은 테이블 위에 자동차 키를 가리켰습니다. 그거 어머님이 사주신 거죠? 미정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 당당하게 말했어요. 네, 제가 딸이니까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요? 미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님은 며느리잖아요. 그게 다르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정아, 말이 좀.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숙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딸에게는 외제차, 며느리에게는 매달 현금이군요. 미정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우리 엄마가 번 돈인데. 영숙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제 돈을 요구하세요? 미정은 말문이 막혔다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형님, 지금 이러면 엄마가 가만 안 있어요. 그때 정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정호는 받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미정이 그 모습을 보고 말했어요. 형님, 엄마 전화 안 받으면요. 이거 진짜 전쟁이에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뭘 준비해요? 끝낼 준비요.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정은 영숙을 한참 노려보다가 비웃듯 말했어요. 좋아요. 그렇게 나오세요. 다음 달 칠순 잔치 사람들 다 보는 데서도 지금 말 한번 해보세요. 영숙은 미정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생각이에요. 그날 전부 말할 거예요. 미정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알았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돈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진실의 싸움이라는 거요. 다음 날 오전 김영숙은 회사에 앉아 있었지만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모니터 속 숫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전날 거실에서 벌어진 장면만 계속 반복됐어요. 신우이의 삿대질, 외제차 키가 테이블 위에서 반짝이던 모습, 그리고 남편의 침묵까지. 그 모든 장면이 엉겨붙어 가슴을 눌렀습니다. 영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다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때 회사 전화가 울렸습니다. 내선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영숙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또 시작이라는 걸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영숙이니? 시어머니 최 여사의 목소리였어요. 회사로 직접 전화한 겁니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네, 어머님. 어제는 왜 전화 안 받았니? 영숙은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일이 있어서요. 최 여사는 웃음기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 내가 무슨 일을 그렇게 바쁘게 해? 그 말 속에는 분명한 멸시가 섞여 있었어요. 영숙은 참아왔던 말을 삼켰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 주셨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최 여사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용돈 왜 끊었니? 영숙은 더 이상 둘러대지 않았어요. 못 드리겠어서요. 못 드리겠어? 네. 최 여사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내가 감히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이 집안의 질서가
모두 담겨 있었죠. 영숙은 가만히 서서 그 말을 받아냈습니다. 감히가 아니라 제 선택이에요.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선택? 내가 선택할 위치야? 영숙은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면 도리를 알아야지. 도리는요,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영숙아, 내가 지금 이러면 내 남편 회사 생활이 편할 것 같니?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이진 않았지만 너무 분명했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알고 있었고 그걸 무기로 쓰는데 거리낌이 없었죠. 영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래서 전화하신 거예요? 그래. 저를 겁주려고요? 최 여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를 바로잡으려고. 영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기준으로만 바로잡는 거죠.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누군가 끼어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내가 말할게. 신우이 박미정이었어요. 스피커로 바꿔둔 게 분명했습니다. 이 전화는 처음부터 둘이 같이 준비한 거였죠. 형님. 네. 형님, 진짜 이기적으로 굴지 마세요. 영숙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형님 덕분에 회사 체면 세워준 거 아니에요? 영숙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어요. 그 체면 제 돈으로 세운 거잖아요. 미정이 바로 쏘아붙였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형님, 솔직히 말해서 형님 인생이랑 우리 집 인생이 같아요? 그 말은 선을 넘었습니다. 뭐라고요? 형님은 며느리고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 차이 아직도 몰라요? 영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은 언제나 외부인이었다는 걸요. 돈을 내는 동안만 가족 비슷한 것이었을 뿐 진짜 가족은 아니었어요. 영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는 외제차를 사주셨군요. 미정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번 돈이니까 괜찮고 제 돈은 당연히 내야 하는 거고요. 최 여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말이 길다. 결론만 말해라. 다시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복도 끝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그 빛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안 넣어요. 좋다. 어머님? 그럼 내가 선택한 결과도 감당해라.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영숙은 한동안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살짝 풀렸지만 주저앉지는 않았어요. 영숙은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할 만큼 또렷했어요.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죠. 숫자와 증거 그리고 공개적인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영숙은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칠순 잔치.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진짜 주인이 누군지 보여준다. 그날 오후 영숙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영숙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았습니다. 낮에 받은 전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어요. 감히, 선택, 결과. 시어머니의 단어들은 마치 정해진 각본처럼 반복됐고 그 안에서 영숙이 설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지는 싸움이라는 걸 이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울고 따지고 호소하는 건 이미 여러 번 해봤고 그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무시, 왜곡, 그리고 더 큰 요구.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게 가기로 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숫자로요. 영숙은 은행 앱에 로그인해 지난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내려받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2년 시어머니에게 송금된 내역만 따로 정리했어요. 날짜, 금액, 반복 주기. 화면에 정렬된 숫자들이 줄을 맞춰 늘어서자 영숙의 숨이 잠시 멎는 것 같았습니다. 월 200만 원, 1년이면 2,400만 원, 2년이면 4,800만 원. 그 숫자 앞에서 영숙은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 돈이면 아이들 대학 등록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고 자신의 몸을 조금은 덜 혹사시키며 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돈은 늘 당연하다는 얼굴로 빠져나갔고 누구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죠. 영숙은 거래 내역을 출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 근처가 아닌 일부러 멀리 있는 은행 지점을 찾았어요. 아는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창구 앞에 앉은 영숙은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 간 금전 분쟁 준비 중이라 거래 내역 증빙이 필요해요. 직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종이를 받아든 영숙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자신이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일방적으로 헌신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출력물을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종이가 쌓일수록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영숙은 형광펜을 들고 패턴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는 거의 매달 같았고 빠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숙의 시선이 멈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돈이 들어간 바로 다음 날 혹은 이틀 뒤에 묘하게 겹치는 날짜들. 그 즈음이면 늘 시누이 박미정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해외여행 사진, 명품 가방 자랑, 그리고 최근의 외제차 이야기까지. 영숙은 머릿속에서 하나의 질문을 꺼냈습니다. 정말 시어머니가 그 돈을 다 쓰고 있을까? 그 질문 하나가 싸움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용돈이 시어머니 생활비가 아니라 누군가의 지출을 대신 채워주는 통로였다면, 그렇다면 이건 효도도 도리도 아니었어요. 착취였습니다. 그날 늦은 밤 영숙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통장 누가 관리해? 남편은 소파에 누운 채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정이가 좀 도와준다고는 하더라. 도와준다는 게 뭐야? 비밀번호도 알고 이체도 대신 해주고 그런 거겠지. 그 말은 영숙의 가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영숙에게는 결정적인 정보였어요. 시어머니 계좌의 흐름을 시누이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영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서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용돈이 들어가는 날, 미정의 지출. 시어머니의 통장은 중간 경유지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동안 이해되지 않던 장면들이 하나둘 설명되기 시작했죠. 영숙은 노트북에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간단했습니다. 정리. 그 안에 거래 내역, 날짜, 비교표, 그리고 메모를 차분히 적어 내려갔어요. 아직은 추측일 뿐이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은 혼자만 알고 있어야 했죠. 상대는 이미 권력과 사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영숙은 마지막으로 달력을 열어 다음 달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칠순 잔치. 그날에는 친척, 회사 사람들, 거래처까지 모두 모일 예정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무대였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까지 다 모은다. 그날 밤 영숙은 오래간만에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해서가 아니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또렷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주말 오후 김영숙은 시댁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부터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안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늘 그래왔죠. 사람을 부르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복종시키기 위해서요. 문을 열자 거실 한가운데 시어머니 최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단정한 차림이었고 화장도 짙었어요. 마치 중요한 행사를 앞둔 사람처럼요. 그 옆에는 시누이 박미정이 소파 깊숙이 기대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반짝이는 외제차 키가 아무렇지 않게 놓여 있었습니다. 일부러 잘 보이게, 일부러 치워두지 않은 채로요. 영숙이 인사를 하자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앉으라는 말도 없었어요. 영숙은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부터가 이미 서열을 말해주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알고 왔니? 영숙은 잠시 침을 삼켰습니다. 잘못한 게 있다면 돈을 더 이상 못 드리겠다고 한 겁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누이 미정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와, 아직도 그 얘기예요? 형님, 진짜 대단하다.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미정을 말리는 척했지만 말릴 마음은 없어 보였어요. 영수가, 내가 큰 며느리잖니. 집안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게 내 역할이야. 영숙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역할에 왜 월급이 없나요? 거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미정의 웃음이 사라졌고 시어머니의 눈매가 가늘어졌어요. 지금 말꼬리 잡는 거니?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딸은 차를 받고 며느리는 돈을 내는 이유가요. 그 순간 미정이 벌떡 일어나 외제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형님, 이거요? 엄마가 나 고생했다고 사주신 거예요. 형님이랑은 달라요. 영숙은 그 키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뭐가 다르죠? 미정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딸이고 형님은 며느리잖아요. 그 말은 마치 선언 같았습니다. 이 집안의 헌법 같은 말이었죠. 영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설득의 공간이 아니라 선포의 공간이라는 걸요. 시어머니가 그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딸은 내가 낳았고 며느리는 들어온 거야. 그 차이도 모르니? 영숙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그럼 저는 언제까지 들어온 사람으로 살아야 하나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말을 꺼냈어요. 다음 달이 내 칠순이야.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날 사람들 많이 온다. 회사 쪽도 친척도. 네. 큰 며느리면 그날 역할이 뭔지 알지?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축사요, 형님. 감사 인사. 그리고 엄마한테 얼마나 잘 모시고 있는지. 영숙은 시선을 미정에게 돌렸습니다. 제가요? 그럼 누가 해요? 미정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형님이 안 하면 이상하죠. 시어머니는 결정타를 던졌습니다. 영숙아, 그날까지 다시 용돈 넣어라. 그럼 없던 일로 해줄게. 영숙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침묵을 승낙으로 착각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말이 통하네. 그때 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 넣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칠순 잔치 전날까지도 당일에도 안 넣습니다. 미정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님, 지금 미쳤어요? 영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축사도 안 합니다. 시어머니가 낮게 웃었습니다. 내가 그럴 수 있을 것 같니? 영숙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은요, 제가 말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미정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뭘 말해요? 형님이 뭘 안다고. 영숙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있었던 이유요.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다. 영숙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미 많이 했어요. 이제는 안 할 겁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영숙은 느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돌아올 곳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어요.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가장 치명적인 균열이 생길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영숙은 달력에 다시 한번 날짜를 표시했습니다. 칠순 잔치.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딸의 왕자가 무너지는 날. 김영숙은 시댁을 나온 그날 밤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번호는 저장돼 있지 않았지만 내용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형수님, 저예요. 잠깐만 통화 가능하세요? 시동생 박준호였습니다. 그동안 가족 모임에서도 거의 말이 없던 사람. 늘 어머니와 누나 뒤에 숨어 있던 존재였죠.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형수님, 이건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누나, 그러니까 미정 누나요. 요즘 돈 때문에 많이 예민해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차 할부도 그렇고 카드값도 그렇고요. 어머니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없으면 바로 티가 나요. 그 말에 영숙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티가 난다고요? 네. 누나가 어머니 통장 앱을 직접 봐요. 알림도 누나 휴대폰으로 가고요. 그제야 퍼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용돈은 애초부터 시어머니의 돈이 아니었어요. 딸의 소비를 유지하는 생명줄이었죠. 그걸 왜 저한테 말해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솔직히 불안해서요. 형수님이 돈 끄는 뒤로 누나가 저한테까지 전화해요. 너라도 좀 보태라고. 영숙의 손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얼마를요? 월에 500이요. 영숙은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었지만 기쁨은 아니었어요. 그 집에서 500이요? 네. 누나는 자기가 이 집에서 제일 불쌍하대요. 차도 할부고 명품도 유지해야 하고. 영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용돈이 그렇게 중요했군요.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수님, 전쟁 나기 전에 끝내고 싶어요. 이 집 정상이 아니에요. 통화를 마친 영숙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배신감보다는 오히려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걸요. 누군가는 돈을 내고, 누군가는 쓰고, 누군가는 관리하며 군림하는 구조. 그날 이후 영숙의 휴대폰에는 이상한 전화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르는 번호, 그 다음엔 차단된 번호, 그리고 급기야는 새벽 전화까지. 받지 않아도 음성 메시지는 남겨졌죠. 형님,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예요? 엄마 쓰러지시면 형님 책임이에요. 돈 한 달만 넣어주면 끝나요. 그 메시지들 사이에 섞여 있던 건 신우이 미정의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형님,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나만 이렇게 힘든 거 아니잖아요. 영숙은 그 음성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을 열어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어요. 파일 이름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미정. 그 안에 차 할부 일정, 카드 결제일, 과거 자랑, 사진의 날짜를 하나씩 정리해 넣었습니다.
아직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흐름은 분명했어요. 돈이 끊기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딸이었습니다. 며칠 뒤 영숙은 뜻밖의 전화를 또 받았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였어요. 이전과 달리 목소리가 낮아져 있었습니다. 영숙아, 말씀하세요. 미정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 영숙은 그 말이 얼마나 계산적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양보요? 한두 달만 다시 넣어주면. 영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돈으로 미정 씨 카드값 내시죠? 전화기 너머에서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니? 다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영숙에게는 이미 답이었습니다. 칠순 잔치 때 뵙겠습니다. 영숙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신우이 미정은 자신의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배신은 항상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 영숙은 그 글을 보고 조용히 화면을 껐습니다. 이제는 숨길 필요도 없었어요. 싸움은 수면 위로 올라왔고 무대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칠순 잔치. 그날 딸의 민낯이 가장 밝은 조명 아래에서 드러날 예정이었으니까요. 칠순 잔치 전날 밤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은 평온이 아니라 폭풍 전의 정적이었어요. 김영숙은 거실 식탁에 앉아 서류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통장 사본, 카드 내역, 할부 스케줄, 그리고 신우이 미정의 SNS 캡처들. 종이들이 차분하게 정렬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전혀 차분하지 않았죠. 영숙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오래 끓여 식은 결심 같은 얼굴이었어요. 이미 마음속에서는 수십 번의 싸움이 끝난 상태였으니까요.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남편 박성호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당신 내일 진짜 갈 거야? 가야죠. 어머니 잔치야. 영숙은 고개를 들지 않고 서류를 넘겼습니다. 알아요. 성우는 답답한 듯 머리를 쓸어 넘겼어요. 오늘 미정이가 나한테 전화했어. 영숙의 손이 잠깐 멈췄지만 고개는 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당신이 가족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말하더라. 사실이죠.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아직도 어머니와 누이를 감싸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 마음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시어머니의 집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앉은 시어머니는 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딸 미정이었죠. 엄마, 진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엄마, 나 카드 막히면 끝이야. 미정의 목소리는 울먹임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외제차 할부가 얼만데? 엄마가 알잖아. 그거 끊기면 나 진짜 끝이야. 시어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영숙이가 너무 나간 거야. 그래서 엄마가 잡아야지. 며느리가 어디까지 기어올라. 미정의 말투는 이미 딸이 아니라 지휘관에 가까웠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잔치잖니. 그래, 사람 많은 데서 확실히 눌러. 미정의 눈빛에는 초조함보다 분노가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미 이 싸움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가 되어 있었죠. 그날 밤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미정이었어요. 영숙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요? 형님, 내일 무슨 생각으로 오는지 모르겠는데. 갈 생각으로 가요.
미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족 잔치에서 돈 타령하면 그게 사람인가요? 영숙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돈 타령은 제가 아니라 미정 씨가 하셨죠.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형님, 착각하지 마세요. 이 집은 엄마 집이고 엄마 돈이에요. 그래서요? 형님은 며느리일 뿐이에요. 그 말에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며느리한테 매달 돈 받으셨잖아요. 미정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날카롭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요? 형님이 자발적으로 준 거잖아요. 그 자발성, 내일 다시 이야기해요. 영숙이 그렇게 말하자 미정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일 사람들 앞에서 울지나 마세요. 나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끄는 영숙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어요.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훨씬 차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검은 정장, 단정한 머리, 과하지 않은 화장.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판결을 내리러 가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잠시 멈춰선 영숙은 자신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끝내자. 같은 시각 미정은 거울 앞에서 분노에 찬 눈으로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 반드시 형님을 꺾는다. 호텔 연회장 예약 확인 전화가 울렸고 시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각자의 계산과 각자의 칼날을 숨긴 채 그렇게 칠순 잔치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날이요. 호텔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번쩍였고 흰 식탁보 위에는 고급 음식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죠. 시어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어요. 오늘만큼은 자신이 이 집안의 중심이라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날이었으니까요. 시누이 미정은 그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외제차 키를 테이블 위에 일부러 보이게 올려두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고개를 조금씩 들어 올리며 은근한 우월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머, 차 바꾸셨나 봐요. 아유, 이번에 새로 뽑았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잔치장 어디서든 또렷이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때 연회장 입구가 열렸습니다. 김영숙이 들어섰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 표정은 차분했고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죠.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큰 며느리 왔네. 요즘 말 많던 그 며느리 아니야? 영숙은 그 시선을 모두 느끼고도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 성우는 그녀를 힐끔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잔치가 무르익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가족 대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장남 며느리 김영숙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고 미정은 날카롭게 영숙을 쳐다봤어요. 영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영숙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칠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어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미정 씨, 영숙의 시선이 시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외제차 새로 뽑으신 것도 축하드려요. 미정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그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차,
제가 낸 돈으로 유지하고 계신 거죠. 순간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웃음소리도 접시 부딪히는 소리도 멈췄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미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 지금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보여드릴게요. 영숙은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진행 요원에게 USB를 건네자 연회장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켜졌습니다. 첫 화면에는 통장 내역이 떴습니다. 김영숙 며느리 입금, 매달 일정 금액.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미정에게 이체된 기록.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며느리 돈이 딸한테 간 거야? 두 번째 화면에는 카드 결제 내역과 외제차 할부 스케줄이 이어졌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세 번째 화면에는 미정의 SNS 캡처가 떴습니다. 시어머니 덕분에 인생 업그레이드. 그 문구가 화면에 크게 떠올랐을 때 미정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형님이 날 모함하는 거예요. 영숙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조작이면 은행 가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영숙아, 이게 무슨 짓이니? 잔치날에 이게 뭐야? 영숙은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매달 용돈 내놓으라 하셨죠. 그건 그 돈으로 따님 차 할부 내시면서요. 연회장 안의 시선이 일제히 시어머니와 미정에게 쏠렸습니다. 미정은 분노에 차손가락질을 하며 영숙에게 다가왔어요. 형님이 뭔데 우리 집 일을 들춰요. 며느리니까요. 영숙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 낸 사람이니까요. 미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럼요. 엄마 돈도 형님 돈도 다 우리 집 돈이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연회장은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휘청거렸고 아무도 부축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이 집에 용돈 내는 며느리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님 노후는 차 받은 딸이 책임지세요. 그 말을 끝으로 영숙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연회장을 가로질러 걸어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등 뒤에서는 수군거림과 비난, 울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지만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속으로 말했죠. 이제 진짜 내 인생입니다.